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피터 고태훈입니다. 월간 운용 보고를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달엔 그래도 좀 회복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어떤 포인트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있는지 그런 설명을 좀 더 드리고요. 지난달에는 어떤 운용을 진행을 했었는지 경과에 대한 말씀도 좀 자세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6.75% 상승을 하면서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PDF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공시가 되고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PDF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성과 요인 한 달 동안의 변화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상위 기여 종목들은 디어유, 카카오, 엠로, 원티드랩, 네이버가 상위 기여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시장에서 PER을 좀 높게 받고 있는 이제 고평가라고 시장에서는 보통 이야기하는데 PER을 좀 상대적으로 높게 받고 있는 기업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상처를 1, 2월 달 동안 받았다가 3월 달에는 좀 회복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K-팝에 대한 이제 공연이 재개되고 아티스트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효과를 보고 있는 플랫폼 기업인 디어유 같은 경우는 좀 회복되는 모습을 크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플랫폼 기업들의 회복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고편입하고 있는 엠로나 원티드랩 같은 경우도 PER 측면에서 좀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고성장 국면에서 이제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두 기업 모두 굉장히 펀더멘탈한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펀더멘탈한 측면도 시장에서 관심을 좀 더 받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성격의 기업들은 고정비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에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고정비를 감당하고 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매출의 성장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출 성장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더 이제 레버리지가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거로서 생각하기 때문에 좀 그걸 먼저 이제 중장기적 관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위 종목에서는 저희가 비중 변화가 크게 있었다라기보다는 주가가 소폭 좀 부진하면서 기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비중 변화로는 저희가 크게 이제 비중을 늘렸던 부분은 이마트 비중이 좀 늘어난 게 있었고요. 디어유 같은 경우는 주가 회복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주가 회복을 통해서 비중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부분이다. 그래서 4월에 들어와서는 저희가 비중을 좀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익 실현을 저희가 좀 더 진행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 종목 자체가 고 PER을 좀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관리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되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마트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하락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정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수탁 규모가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되면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을 자연스럽게 좀 낮출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한 것이 가장 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할 때, SF플러스가 어떤 기업을 선택할 때 바라보는 중장기적 관점인데요. 결국에 이 기업이 어디까지 성장할 것이냐, 남아있는 침투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이걸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이 회사가 앞으로 좀 더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어디까지인가를 이런 식으로 보는데요. 저희는 이걸 좀 침투율 개념으로 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장 내에서 얼마나 이 산업이 침투를 했느냐. 근데 이러한 미래의 성장을 상상해보는 정반합적 사고가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은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고 지금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해왔고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침투율이 이제는 38.5%까지 성장을 했고요. 이 침투율은 우리나라 전체의 소매 판매액 대비해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지난 월 기준으로 38.5%고요. 자동차를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좀 안 하는데 소매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외한다라고 치면 침투율은 43%고요. 이걸 또 유통 채널로 내려서
한 단계 더 내려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생각을 한 건 아니고 이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오는 통계 데이터로는 절반까지 차지한 상황입니다. 예, 거기에 한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은 전 세계 5위권이고요. 침투율 기준으로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러한 시장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 거냐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고민해 볼 시기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2021년 말부터는 사실 10% 초반대의 성장률도 어느 정도 좀 둔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랑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침투율이 12.9%, 예,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침투율이 25% 정도. 예, 중국은 사실 우리나라만큼이나 굉장히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좀 성숙화된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미국은 아직도 많은 침투율의 성장이 가능하겠죠. 중국도 여전히 우리나라만 본다면 성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40에서 50%에 해당하는 이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걸어본 적 없는 앞으로의 길인데요. 우리가 사는 물건을 10개 중에 얼마나 더 온라인으로 앞으로 더 사게 될 것이냐. 뭐 사람마다 생각이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8개까지 더 늘어날 것이다. 혹은 뭐 4, 5개면 충분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성장의 둔화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결국 투자자로서의 고민은 침투율의 끝은 어디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펀드 매니저라고 해서 뭔가 좀 더 아는 부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소비 성향을 잘 살펴보면 좋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소비 성향을 살펴봤을 때 혹은 또 주변인들의 소비 성향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충분히 남았느냐, 저희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판단 기준에서는 성장 둔화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천대받던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유통이라는 것은 전자상거래를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지 간에 높은 거래액을 통한 바잉 파워.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구매를 하면서 싸게 사올 수 있는 능력과 소비자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이 포인트에 훨씬 더 많은 방점을 찍었었죠. 그래서 쿠팡의 로켓 배송, 뭐 온라인 전자상거래도 결국에는 배송을 통해서 집 앞에서 만나는 그런 이점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리오프닝 국면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미 높은 침투율로 인해서 중장기적 성장성도 둔화된다면 저희는 지금까지 외면받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옴니채널이라고 보통 얘기해오죠. 오프라인 업체들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온라인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흐름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본격화되면서 회복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좀 보자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25조 정도를 순 매출액으로 가져오고 있고 롯데쇼핑 21조, 신세계 10조입니다. 두 기업 롯데쇼핑과 신세계 같은 경우는 사실 백화점이 포함된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이제 뭐 명품이라든지 좀 더 고가의 소비라면 이마트는 좀 순수하게 할인마트, 예, 그리고 편의점, 그 다음에 전문몰, 그 다음에 뭐 슈퍼마켓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25조 정도의 바잉 파워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사실은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결제액 기준으로 이렇게 크지만 이 중에서 쿠팡같이 직매입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의 바잉 파워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반적인 한 유통업체가 전체 거래액부터 이제 매출액까지 모든 처리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사이즈가 있느냐가 저희는 앞으로도 더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스타컴 같은 경우는 이베이 코리아도 인수를 하면서 G마켓 옥션이죠. G마켓 옥션까지 인수를 하면서 온라인 쇼핑에서도 지금 3등 사업자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자면 스타컴이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G마켓을 통해서도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순매출이기 때문에 수수료로 인식하는 매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마트의 순매출도 있는 거고요.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의 매수를 통한 그 거래액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마트가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회복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스타컴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자본도 좀 충분히 더 확보를 하면 온라인 상거래에서 뭐 물류센터 같은 투자를 좀 더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상대 비교가 또 중요한데요. 이렇게 거래 규모 측면에서 이마트 전체가 15조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쓱닷컴과 이베이 코리아가 거래하는 거래 규모가 25조라면 두 개 합쳐서 40조의 거래액을 담당하는 기업이 이마트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액이 3.8조거든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상장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마켓컬리 같은 경우 매출액이 한 1.3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영업 적자가 2천억 정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업이 상장을 하면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시가총액이 4에서 6조 원 정도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이냐라는 상대 비교 관점에서도 이마트는 충분한 매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던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플랫폼 액티브 ETF에도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마트가 적합하고 말고를 떠나서 저희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균형 잡힌 시각이거든요.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저희와 같은 이제 가치 투자자들, 물론 저희가 추구하는 건 성장 가치이지만 성장 가치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과의 괴리를 볼 수 있는 시각이거든요. 이 가치가 성장하는 국면에서 가격과의 괴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더라도 좀 너무 지나치게 용인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성장에 대한 요소가 떨어졌다면 가격이 얼마나 높은가, 가격이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가, 이런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의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 지갑에서 나가는 소비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지갑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소비자 지갑에서 차지하는 온라인의 비중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올라오는 부분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모든 소비에서 옴니 채널, 결국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관점에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 ETF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지만 개인 투자를 하시는 관점 혹은 삶을 살아가는 관점에서도 미래에 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구매할 것인가, 또 그 비중은 얼마나 어느 쪽으로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우리의 소비가 100이라면 지금 온라인으로 50% 정도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 이게 70에서 80까지 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답이 없는 영역입니다, 사실. 여러분의 정답이 각자의 정답이 있는 거고요. 각자의 정답이 모여서 시장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도 물어보고 주변의 상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상황으로는 충분하게 성장률 둔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0에서 극단적으로 100%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성장률은 100%인 거죠. 근데 50에서 70% 간다면 뭐 앞으로 대략 한 20% 정도니까 한 40% 정도의 성장률 그 맥시멈이 남아있는 거가 되겠죠. 물론 이 소비라는 건 소매 판매 전체 성장에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성장률이 이쪽보다 높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둔화된다는 관점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거기에 지금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면 뭐 저희가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저희가 새롭게 신규 편입한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시각들은 지금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크로 변동성 측면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평가 받던 기업들의 조정은 뭐 불가피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평가 받던 기업들이 고평가를 뚫어내고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실제로 점검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같이 이제 가치를 기반으로 계속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굉장히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기회들을 잘 포착을 하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서 ETF의 수익률, 저희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충분한 초과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리밸런싱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월간 운용 보고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